화요일 용봉탕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정봉주 의원님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늘 바쁘죠. 혹시 주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우리가 불리한 주제에 따라서 피할 정도면은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그렇게 허투루 묻지 마세요. 자, 바로 그럼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45%가 지금 근접했다 그러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 이 얘기를 좀 한 부분입니다. 지지율 수치는 여론조사 기관별로 틀리지만 네.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수치는 30% 후반이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40%를 훌쩍 넘긴 여론조사도 있습니다만, 뭐 여론조사는 원래 그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 상승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정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당 지지율이 따라오르든지 하여튼 뭐 올라가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정체 상태인 것으로 봐서 이걸 갖고 뭐 총선의 유불리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벌써 얘기하기에는 11개월 남았으면 일본 정치 11년이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11년이다, 그리고 이거. 예. 그 여론 우리 이제 방송 패널로 나오면은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이제 물론 여기 YTN 라디오는 그러지 않지만 네. 그런 질문 써놓는 게 내일 선거가 있다면 이런 거 질문하는 데 있어요. 저도 몇 번 질문하긴 했습니다. 했어요? 예. 하지 마세요. 안 내일 하겠습니다. 선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지지율을 보면서 예.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김용남 의원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국민들이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수행에 대한 지지도요. 예. 부정평가 있는 사람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정평가 중에서도 아주 적극적 부정성을 보이는 분들이 50%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게 지금 집권 1년 동안 안 바뀝니다. 정말 못한다거든요. 그 수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못한다 해서 뭐 잘한다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네. 쉬운데 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은 정치의 직접적 결과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 좀 올라간들, 네. 우리가 바로 표를 찍을 국힘에 대한 우리의 지지도, 이건 마음의 표가 가는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민주당도 지금 여러 가지로 악재가 있지만 민주당에서 안 빠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표심 바꾸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부정적인 평가 사실 조금 더 올라갔거든요. 네. 그런 때는 이제 뭘 보고 있냐면 계속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악재가 터지면 우리 표심을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표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잘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지율 올라가는 걸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어떤 번째, 거죠? 이 지지율을 받아먹고 계시는 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서 광폭 행보는 더욱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당에 데미지를 주는 거거든요. 예. 본인 지지율에도 이제 열심히 하면서 깎아먹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예. 그다음 두 번째로 표심과는 무관한 이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힘도 긴장을 해야 되고 민주당도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국힘은 이 지지율에 정치인들 중에서 잘못 취했으면 총선 필패로 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 추세인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정체 상태인 게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앞서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은 빠지는 추세예요, 빠지고 있다. 지지율이. 예. 그래서 예. 상대적으로는 조금 나은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넘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지금 판단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생각해 보면 2020년 4월 총선 딱 6개월 전에 그때 조국 사태가 불이 붙었잖아요. 네. 광화문에 100만, 사실상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해서 또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그 시위대가 100만이 모일 정도면 총선을 야당이 압승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야당 대표도 공천이나 이런 거를 잘 못했고 더군다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각 가정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면서 총선이 확 뒤집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지금으로서. 없다.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도는 우리가 지금 참고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리얼미터인데 네. 묘하게도 그 전주 대비해서 민주당은 올랐고 국힘은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보면, 다릅니다. 예. 이걸 보면 예. 국민의 민심이 어디로 가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 하면 그때 벌어졌던 사건이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1, 2%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양당의 지지율 같은 경우가 지금 꽤 몇 개월 동안 거의 큰 변동 없이 고착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는 후한데 그러나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봐야 되냐면 48% 득표인데 지금 45% 나온 거거든요. 네.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하고 있고 이제 국힘도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은 이재명 대표가 받았던 표를 그 민주당이 다 받으면 이깁니다. 윤석열 대표 그 대통령이 네. 받았던 표를 또 국힘이 다 받으면 이깁니다. 이긴다. 그래서 네. 자신들이 더 확장하는 게 아니고 대선 때 받았던 그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는 고 지지자만 끌어내야 자부심을 된다? 누가 더 줄 것인가라고 하는데 아하. 민주당의 자부심이 무너질 요소가 조금 약한 거에 비해서 네. 국힘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부심 무너질 것은 외교적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굵직굵직한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 쪽이 상대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 알겠습니다. 자, 광폭행보를 말씀하셨어요. 정봉주 의원께서 비슷하게 정봉주 원장입니다. 정봉주 원장, 전 의원님, 원장님. 자, 윤석열 대통령 TV 출연도 했으면 주말간에 그 동물 나오는 그 농장에 네. 출연을 하셨고 또 이번 주에는 기자회견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정 운영 또 이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 기자회견은 네. 취임 1주년 무렵에 기자회견을 할 뻔했죠. 네. 근데 그때 워낙 굵직굵직한 외교 행사가 연달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국빈 방문 이후에 다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의 답방 그리고 바로 이어진 G7 회의 참석, 이게 이제 계속 겹치면서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약간 미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하게 된 것이고, 그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한 진영의 대표 주자가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방송 출연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갖고 왜 여기 나왔냐 이렇게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이렇게 봐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 전략 짜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요거는 조금이라도 긍정 지지율이 부정 지지율을 압도할 때 나가는 겁니다. 아하. 왜냐면요. 미운 사람 TV에서 보면 더 미워져요. 예. 그리고 좋은 사람 TV에서 보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광폭 행보가 우리한테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아주 고정적으로 정말 좀 못한다라고 하는 분이 50%가 네. 넘거든요. 예. 그분들이 TV에서 보고 그다음에 TV에서 보고 TV에서 봤는데 내가 호감이 생겼다. 이분들은 사실 투표 잘 안 하는 분들이에요. 그 투표 성향이 낮은 분들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출연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정봉주 의원님 3년 전에 검찰총장 그 시절 때 그때 법사위 국감에서 작심 발언하면서 사실은 야권 좀 대권 후보로
올라섰잖아요. 예. 뭐 그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 언론이나 이런 데 잘 보여서 예. 그런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런 기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오판이다. 미운 사람 TV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우리 박지원 변호사 같은 경우 어디서 봐도 즐겁잖아요. 예. 근데 여기 미운 사람 앉아 있으면요. 아주 좋은 자리에서 봐서 무슨 파티 자리에 가서 봐도 밉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주 나오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싫어할 거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형적인 예. 그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시각이죠.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뭘 해도 아무리 잘해도 보기 아니 싫은 그런데 거예요. 그 강성 그건 어쩔 부정층이 수 없어요. 50%. 사실은 그거는. 강성 부정층이 50%니까요. 아니 50%까지는 안 갈 거고요. 아니 왜냐하면 여론조사의 상. 아니 여론조사상. 여론조사에 잡히는 네. 수치는 사실은 거기에 무응답층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국민의 정확하게 50% 이상이 부정적이다. 뭐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니, 싫어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아무리 잘해도 싫어할 테니까. 하지만 이 소위 스윙 보터를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선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변화 가능성이 있는 층을 보고 하는 거니까 뭐 TV 출연 특히 시사나 정치 프로그램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 뭐 너무 자주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가끔은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저래서 이제 저게 전략 미스를 가져온다라고 보는데 총선은요. 네. 중도층 소구 전략이 아니에요. 총선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토끼 잡는 전략입니까? 총선은 자부심의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치학의 기본 공식입니다. 윤석열 찍었던 분들이 국힘 찍으면 이기는 거고요. 이재명 찍었던 분들이 민주당 찍으면 이기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를 찍었던 분들을 자부심을 갖고 결속시켜서 투표장에 나오게끔 하는 전략인데 이분들은요. 동물농장 나와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반려견 반려묘하고 논다고 해갖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 표심을 예능과 믹스해갖고 섞는 순간에 TV 나가십시오라고 하는 참모는 오늘부로 자르는 게 맞습니다. 저게 각 당에 이제 저런 시각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도는 허상적 개념이다. 네. 이게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시각들이 각 당에 다 있어요. 네. 물론 대통령 선거 때 자기 당 후보가 얻었던 표만큼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얻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그렇죠. 투표율에서 차이가 나요. 대통령 선거 대선이 투표 가장 높거든요. 아주 높으니까요. 근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중도라는 그 층이 존재하지 않느냐, 스윙 보터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선거 전략은 사실은 중도층을 보고 짜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알겠습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계속 합니까? 네, 계속 욕하지 할 마시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예. 지금 김용남 예. 의원이 하신 말씀이 대선 전략입니다. 대선 전략과요. 총선 전략은 완전히 달라요. 대선은 가서 막대기만 갖다 꽂아놔도 네. 결집이 됩니다. 대선은 양쪽 진영이 완전히 결집이 돼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2% 3% 있는 중도층을 겨냥하는 중도층 소구 전략으로 가는 게 대선 전략이고 네. 총선은 230명, 250명의 각자 다른 후보이기 때문에 각 진영이 완전히 결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영을 자부심 갖고 결집시키는 게 총선의 전략.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총선 때는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기 잘 때문에 안 나온다. 전체 투표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어떤 총선이나 대선을 바라보는 아니 제 시각이라고. 거는 예. 그 개인적이라고 하면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먹고요. 예.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선거 바이블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에 뭐 예. 그렇게 치르세요. 예. 내년 총선을.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아마 오늘 국회 보고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사님, 봉도사님 예. 예측을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처리할까요? 뭐 김영남 자, 의원님 김영남 먼저 의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딜레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면 명확해요. 지난번 하영재 의원 때도 그렇지만 네. 이걸 국회에서는 소위 정치 탄압이냐 이 수사 자체가 잘못된 거냐 여부만 판단해서 잘못된 수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자당 소속이었던 당시로는 하영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항상 걸리는 거죠. 이게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막을 명분이나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막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막을 거냐? 그러면 전당대회 때 돈 뿌린 것도 그럼 정당하다는 얘기냐? 이 수사가 잘못됐다는 얘기냐? 이런 데서 이제 민주당이 고민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도 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부결 쪽으로 볼 것이다. 네. 정봉주 봉도사님, 정봉주 의원님. 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이 검찰이 국회로 넘긴 걸 보고 네. 두 가지 판단을 하는데 첫 번째 이래서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직접 수사권 가는 거. 두 분 다 예. 변호사시잖아요. 예. 이게 그 연수원에서 배우는 과잉금지 원칙에 이게 위배되는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원칙이 형사본법상의 예, 불구속의 그리고 원칙이 불구속 합니다. 예. 재판을 요구합니다. 네. 뭐냐면 인권적 관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의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검찰이 갖고 있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칭적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방어하기가 너무나 힘든 어마어마한 권력이기 때문에 그걸 구속까지 시켜놓게 되면 검찰 일방적으로 검찰 주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요. 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돈봉투를 받았고 네. 문제가 있고 죄를 졌다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90%가 넘을 겁니다. 네. 이거 검찰의 주장에 일부 언론이 부안해동 편승을 해갖고 이런 예단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국민들이 이런 예단을 가질 거면 판사는 안 가질까요? 그럼 뭐 하려고 재판을 합니까? 검찰의 주장하면 그냥 유죄지. 자, 그러면 맞아 들어보고 그러면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냐면 그다음 네. 또 하나 그래서 이것은 불구속 재판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일단 위배한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 네. 자,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언제 국회의원이 됐냐면 2020년 4월에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은 2021년 8월입니다. 이게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냐 만약 범죄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무슨 뇌물수수나 정치자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직과 무관한 상태에서 당내 선거가 진행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은 개법 입법기관인데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순간 헌정이 중단이 되는 겁니다. 네. 이들이 설사 죄를 지었다라 뭐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혐의가 예. 있다 치더라도 예.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입니다. 있다고 치더라도 헌정을 중단할 정도로 동질한 정도의 죄의 무게가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입법기관을 참새 잡는데 대포 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하는 게 이걸 갖고 검사는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민주당은 불법한 집단 정치라는 겁니다. 또 하나. 네. 이게 만약에 이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잖아요. 네. 정치인은 부정한 집단. 이걸로 지금 제가 보면 검찰이 총선 정치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예. 것이다. 예, 김용남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래서 이게 형사소송법을 몸으로 익히면 저렇게 위험하구나. 형사소송법 갖고 몸으로 시험을 익히면은 다시? 안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네.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 건 맞아요.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땐 구속 사유죠. 말씀 근데 잘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예.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은 제출을 깡통폰을 제출했잖아요. 뭐 휴대폰 버리고 최근에 새로 구입한 휴대폰이 압수가 된 거고 혐의도 그리고 부인하고 있고. 예, 예. 혐의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압수수색 직전에 이성만 의원인가요? 윤관석 의원인가 지금 구속돼 있는 강내구 네. 회장하고 통화도 한 게 지금 통화 내역도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충분해요. 일단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증거인멸을 실제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 중에 2명 구속된다고 헌정이 중단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서울구치소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때가 있었어요. 마이 구속돼가지고 네, 말씀하시는 노무현 거죠? 정부 때 네. 원내 교섭단체는 현역 의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구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한때 20명을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인 거죠? 우스갯소리죠. 예, 뭐 예. 그 안에서 여야 합쳐서 20명이 넘으니까 네. 서울구치소 정당을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헌정 예. 중단 절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더군다나 죄를 지었는데 증거를 인멸했으면 구속되는 게 맞지. 1년에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 회기를 다 잡아서 구속이 안 돼야 맞는 거다. 지금 국회 회기 중이니까 구속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예. 헌법을 유린하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정봉주 김용남 네.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를 진 것을 지금 예단 정도 차원이 아니라 죄를 지었다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이건 검찰적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증거인멸하면 안 되죠. 근데 보세요. 이 증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작년에 이정근 부총장이 구속이 되면서 이정근 부총장 폰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정근 폰에서 나온 그 증거를 갖고 수사를 하면 될 것을 2년 전 사건이거든요.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죠? 2년 전 것이. 그리고 돈을 뭐 200만 원, 300만 원 봉투로 주고받았는데 그 봉투가 남아 있습니까? 어떤 흔적이 남아 있죠? 압수수색은 네.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또 하나, 자 아까 깡통폰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요 폰 갖고 들어가고 지금 그 이정근 부총장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 뇌물건에 사용됐던 증거를 왜 다른 건에 사용되냐 그러면서 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문제 제기하고 네. 있고요. 검찰이 수사 방식이 그 핸드폰 갖고 갖고 거기서 또 뭘 찾아내갖고 별건 수사하지 말려 이 별건 수사를 하는 못된 악습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핸드폰 못 주는 겁니다. 만약에요 핸드폰 문제하면 한동훈 장관에서 왜 비번 못 풉니까? 핸드폰 왜 주고도 왜 핸드폰 주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으면 깡통폰 준 거는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증거가 이미 2년 전 증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가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별거로 쓰이고 하는 검찰이 못된 버릇을 하고 있으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그러니까 2년 전에 있는 증거를 뭘 인멸합니까? 어떻게 인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 없고 그다음에 거주지 거주지 분명하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가 없다. 구속영장 청구할 이유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예. 이건 무척 중요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데 국회의원 2명 구속된다고요? 표 하나 때문에 국가 정책이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지금 표결이. 논리대로 하면 네. 일단 구속 수사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돼요. 저런 아니. 논리라면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단정하냐? 확정 판결도 없었는데 그러면 구속 수사나 구속 재판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야죠. 그건 지나친 억지고 그리고 이래서 정말 그 책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별건 수사가 위법한 개념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라는 혐의로 수사를 하고 싶어. 근데 A에 대한 증거는 당장 없어. 그래서 B로 시작할 때 수사를 B로 시작해서 최종 목적지인 A를 향한 수사를 이어갈 때가 별건 수사라는 개념이에요. 이정근 부총장 관련해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뇌물 사건이 시작이었죠. 뇌물 사건을 수사 보니까 증거가 나왔어요. 다른 별건에 대한 증거가 나왔어요. 그걸 그러면 덮어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발견됐는데 그걸 덮어요? 그건 위법한 별건 수사의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새로운 수사를 시작할 때 증거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서 증거 확보를 시작하면 그거는 위법한 별건 수사가 전혀 아니에요. 이건 문제 없는 수사입니다.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의 말씀은 검찰청 대변인 같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그 조국 사태 예를 들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모펀드로 시작을 하고 사모펀드로 대선 자금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다 그거 안 나오니까 이걸 갖다 마지막에 동양대 표창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동양대 표창장을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에서도 밝혔어요. 이것이 입학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거로 지금 4년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조국 장관 압수수색하고 한 상태에서 그 압수수색 목록에 있는 영장 목록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다음 다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장 다시 받아 들어가야 된다고. 그 안에 대기하고 있으면서 영장을 다른 영장을 받아옵니다. 이게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검찰이 불법적이고 알겠습니다. 하는 일을 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자기 변호하는 입장에서 야 너희들 항상 가지고 갖고 엄한 거 이걸 갖고 엄한 수사를 할 게 뻔하니까 나 폰 못 내겠어. 한동훈도 안 냈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제 같습니다. 기억에는 예. 조국 사건은 네. 사모펀드 물론 이제 사모펀드 우회상장 구조는 제가 처음 밝혔습니다만 네. 첫 시작은 사모펀드가 아니었고요. 부산대 장학금 의혹이 시작이었어요. 사실은 그 성적이 매우 안 좋은데 어떻게 장학금을 매번 받았냐 이게 이제 의혹의 출발점이었고요. 국회의원이라고 회기 중에 구속되면 안 된다? 아 국회의원도 잘못해서 아니죠. 구속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 과거에 그 김무성 의원이나 이런 뭐 그다음에 그 이상득 의원 이런 분들 6억 8억 이렇게 받고 그랬거든요. 이런 경우 구속수사 해야죠. 금액이 작아서 아니죠. 구속하면 안 된다는 아니죠. 말씀이에요?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구속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봉탕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자, 뜨거웠나요? 많이 뜨거웠습니다. 네, 김용남,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